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디자인 싱킹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디자인 싱킹,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전통적으로 그림 그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싱킹, 사고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어서 조금 어색한 단어라고 느껴지는데요. 실제 디자이너들은 최근에 그림을 그리는 존재라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지를 연구 분석하여 아이데오라는 디자인 회사의 팀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 부분을 정리하여 이렇게 생각해서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더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디자인 싱킹입니다. 실제로 디자인 싱킹은 아이데오사의 팀 브라운에서 나온 이후로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디자인 싱킹 과정에 따라서 강의가 개설되었고 그 결과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단순히 디자인 싱킹한 것만 한다고 가능하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그렇게 되면서 디자인 싱킹은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럼 디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과거의 디자인과 지금 현재의 디자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디자인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이 포장지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외형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과거의 디자인의 개념이고요. 지금 현재 디자인의 개념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협업하고 어떻게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하고 어떻게 가치를 최우선해서 그것을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현재의 디자인이 고민하고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디자인의 범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능을 구현하거나 또는 포장지를 만드는 걸 넘어서서 엔지니어링 또는 경제, 마케팅 이런 것들이 결합됐고요. 최근에는 인간 중심의 휴머니티, 환경,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제도,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망라된 것이 디자인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감이라고 불리는 영감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적, 분석적 사고만은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영감과 그리고 논리적 사고가 결합되어 그것들이 서로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과정에 따라서 디자이너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을 우리가 정의 내려 본다면요. 디자인 싱킹은 사고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싱킹은 가장 중심에 인간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최우선하여 그 인간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 과정이고요. 디자인 싱킹의 팀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전공 또는 다양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협업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협동적 과정이라는 것이죠. 디자인 싱킹을 처음 접해보는 여러분들이 디자인 싱킹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디자인 싱킹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디자이너라고 믿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낼 수 있고 이 세상을 혁신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디자인 싱킹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실패가 모여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담감을 이기고 항상 새로운 것을 실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5가지 과정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데이션, 시제품 생산, 테스트의 과정이고요. 각 과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다시 백하고 돌아오고 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하고 디자인 싱킹의 5가지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실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디자인 싱킹에 임하는 자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따라서 사고하시고요. 나는 이미 디자이너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항상 사람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여러분들의 영감을 믿으십시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시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하고 새로움을 끊임없이 추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변에 지나갔던 수없이 많은 것들을 뭐가 문제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만약에 이랬다면 이거 어떻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새로운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먼저 공감하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감하기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주변에 대한 폭넓은 탐색을 하는 과정입니다. 폭넓은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즉 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공감하기란 말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과는 전혀 다른 눈높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공간도 어른과는 다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공간, 아이의 눈높이에서 살펴보았을 때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디자이너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기는 이렇게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어린이를 위한 수납장입니다. 이케아에서 만든 거고요. 아이가 자기가 쉽게 자기의 인형을 찾을 수도 있고 심지어 정리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정말 훌륭한 예가 패트리샤 무어라고 하는 디자이너입니다. 70년대 20대 나이에 있었던 젊은 디자이너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물어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고 직접 방송국의 분장사업이라는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일부러 허리를 굽혀서 펴지 못하게 만들고 귀를 막아서 잘 안 들리게 만들고 좋지 않은 안경을 써서 눈이 잘 안 보이게 한 다음 노인들이 살아가는 마을에서 무려 3년 동안 같이 살아가면서 노인들의 문제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공감을 한 거죠. 그 결과 패트리샤 무어는 노인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진정으로 노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노인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에게 무언가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꼭 노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렇게 했던 패트리샤 무어가 영향을 끼쳤던 대표적인 제품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 패트리샤 무어는 미국의 주방용품 제조사인 옥소의 굿그립스라고 하는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계량컵입니다. 그 계량컵을 붓고 있을 때는 얼마의 양이 들어가고 있는지 얼마의 양이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B급 눈금을 통해서 얼마나 붓고 있으며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든 디자인이죠. 여러분들 실험실에 있는 비커, 이런 하나의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디자인 싱킹의 힘인 거죠.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감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감하기에서 진정으로 대상이 원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영감을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공감하기에서는 최대한 넓은 시야에서 여러분들의 과제를 탐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폭넓게 탐색하는 과정이 공감하기 과정입니다. 여러분, 디자인 싱킹은 방법론입니다. 즉, 이런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라고 하는 방법론인 거죠.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그 방법에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공감하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겁니다. 인간은 너무도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경험들이 다르죠. 그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공유하면서 저런 것도 있었어? 저런 면도 있었어? 저런 영역도 있었어? 저런 것도 있네? 라고 하는 것이 디자인 싱킹 공감하기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포스트를 이용하여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포스트잇이 벌써 있는 게 보이시죠? 저는 아이디에이션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머릿속을 지나가는 경험 50개를 지금부터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보자.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분류하면서 우리 탐색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 결과 한 팀에 4명이면요 200개의 키워드가 적히고요 그 200개의 탐색 범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포스트잇으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제가 우리 주변에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주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머릿속을 지나가는 키워드들을 하나씩 적어서 각자 최소한 50개씩 저렇게 붙여보십시오. 정말 넓은 학교, 대중교통 또는 사람, 시장 이런 공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노약자 또는 어린아이, 노인 이런 사람의 부류도 나올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이 포스트잇에 붙게 될 겁니다. 포스트잇을 쓸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스트잇 쓰는 이유는요. 잘 떼어서 다른 곳에 붙일 수 있다. 즉 그 말은 키워드들을 분류할 수도 있고 또는 키워드들을 모으거나 또는 키워드들을 삭제하거나 또는 추가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도구이기 때문에 포스트잇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포스트잇 한 장에는 하나의 얘기만 적어야 됩니다. 또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키워드만 적어야 됩니다. 이동했을 때 같이 따라 붙으면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누구나 다 멀리서 이렇게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잇 쫙 이렇게 붙여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게, 멀리서도 잘 보이게 가급적인 매직과 같이 큰 글자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적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세 번째 보시면 녹색과 노란색이 만나서 새로 재분류되었잖아요. 맞죠? 저렇게 재분류돼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영역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적고 그것을 분류하고 이런 영역은 이렇네, 이런 영역도 있었어,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데 실제 포스트잇 어플이 요즘은 이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스트잇 적은 것들을 사진으로 찍고요, 휴대폰에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포스트잇 어플을 이용해서 그룹으로 묶고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최근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국에 아마 지금 이렇게 팀이 모여서 이런 포스트잇을 붙이고 아이데이션하는 과정을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이 안 되면 이런 디자인 싱킹의 첫 번째 과정인 포스트잇 작업을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요즘은 다양한 협업 도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젠보드 같은 경우 이렇게 포스트잇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 문서에 다 같이 접속하여서 서로 포스트잇을 붙이고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톡으로 친구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채팅창을 만들고 거기에 라이브 채팅으로 서로 말을 할 수 있도록 라이브 채팅을 열고 이렇게 젠보드를 열어서 이 젠보드의 작업 권한을 같은 팀원에게 주고 들어와서 저기에서 서로 포스트잇을 만들어 붙이면서 의논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지금 감을 좀 더 잘 잡기 위해서 제가 지금 포스트잇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팀 엄청난 팀이었습니다. 이 팀은 주제가 드론이었습니다. 드론의 새로운 기능 추가였는데요. 이 팀은 처음 키워드가 UN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 아프리카. 지금 저 오른쪽에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저런 것들이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드론이 저런 것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는 독재자가 많다. 독재자가 많은데 원조를 해주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기다. 근데 전기를 원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가다가요. 드론은 이동성에 문제가 있고 무게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드론은 실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들도 하다가요. 그러면 전기는 또 전기란 키워드를 가져와서요. 발전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발전이 뭘까? 이랬을 때 다른 장차 별 필요 없는 태양광 패널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력량이 부족해. 이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포스트잇에 붙이면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탐색하고자 했던 문제는 뭐였냐면요. 아프리카에 전기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론을 활용할 길은 없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산출해내고요. 마지막 결과물로는요. 각 마을 단위의 태양광 발전, 마을 단위의 발전 정도는 얼마 안 되니까요. 양이 마을 단위의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탑재한 드론이 마을 단위에 날아가서 앉아서 그 마을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아이디에이션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 마을이 모여서 해야 되는 어떤 일이나 또는 응급한 구조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각 마을에 있는 드론이 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려서 그 현장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방식들을 아이디어 낸 거죠. 처음에 UN이란 말, 세계평화란 말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설마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싱킹의 체계적인 사고 과정이 이까지 이끌어 준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포스트잇 작업을 시작해 보십시오. 오프라인에서 시작하셔도 좋고요. 온라인에서 젠보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포스트잇에 지금부터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 범위를 넓게 펼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기에는 다른 방법론들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현장을 방문하여 리서치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고 또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이죠. 저희가 이런 방법을 아예 뭐 특별하게 쓰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사례를 보시면 도서관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 팀들이 도서관을 찾아간 게 아니라 애플 스토어를 찾아갔습니다. 애플 스토어는 어떻게 제품들을 전시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간을 나누고 있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매뉴얼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찾았을 때 도서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현장 방문도 굉장히 가치로운 공감하기 방법입니다. 실제 디자인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감하기 방법은 관찰하기입니다. 거의 짧게는 2, 3일, 길게는 2, 3달에 걸쳐서 끊임없이 그 공간이나 그 사람들을 관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디자인 회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양산의 어떤 학생들이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어떻게 개선할까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관찰하러 간 거죠. 이 학생들이 관찰하러 간 버스 정류장은 시외 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철봉과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 기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외 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정말 많이 서 있고요. 그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나와서 간단하게 전부 다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스트레칭이 기구가 있으면 훨씬 더 효율이 높아 보였다는 거죠. 이 학생들의 관찰 보고서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낸 것은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꼭 버스 승객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이용자를 위해서 제공할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가 이 학생들이 잡은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택시 기사들도 있다. 택시 기사들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에 대한 아이디어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 바라보지만 그 정류장에 다른 주체들을 끌어들여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관찰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의 주제를 탐색하기 위한 관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관찰과 더불어서 같이 하게 되는 것이 보통 인터뷰입니다. 사람들에게 또는 사용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또는 사용자와 관계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 연관자이겠죠. 그래서 물어보는데 인터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떻게 물어보냐입니다. 질문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터뷰지는 어떻게 질문을 구성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당신이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놀라겠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편안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조금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정도의 심리적인 것들까지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인터뷰의 스킬입니다. 자, 코로나가 참 세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인터뷰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시기에는. 그랬을 때 인터뷰를 꼭 만나서 대면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뷰도 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에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저희 일부 팀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이 구글 설문지를 날렸고요. 그걸 회수해서 인터뷰에 자료를 뽑은 경우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법인데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직접 기록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귀찮아서 쉽게 부탁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 경우도 좋은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포스트잇 작업을 통해서 분류하여 어느 정도 범위를 설정하거나 또는 관찰 또는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폭넓은 탐색을 거쳤다면 이제 범위를 조금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자 하는 영역에 퍼소나를 설정하는 겁니다. 퍼소나 리서치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퍼소나를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름은 뭐, 나이는 뭐, 직업은 뭐, 그리고 성격은 뭐, 행동은 뭐 이렇게 퍼소나 리서치를 하기 위한 사전 결정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퍼소나 설정 작업들을 해야지
대상을,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대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라고 한다면 버스 운전사, 버스 승객, 근데 버스 승객도 아이일 수 있고 노인일 수 있고 성인일 수 있고 여성일 수 있고, 그러면 퍼소널 리서치의 대상자가 조금씩 늘겠죠.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거나 또는 정말 우리가 배려해야 될 특수한 사람의 케이스들을 여기에 퍼소나로 설정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동물을 데리고 타는 사람도 설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설정이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탐색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서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감하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범위에 이 정도 대상을 가지고 지금부터 더 집중할래라고 하는 퍼소나 설정하기가 공감하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포스트잇 작업부터 시작해서 퍼소나 설정하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아마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다면 벌써 문제의 50% 정도를 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감하기가 잘 되면 디파인이 잘 되고 디파인이 잘 되면 실제 문제의 80% 해결한 겁니다. 좋은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다음은 간단하게 퍼소나를 설정한 예입니다.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맹인, 안내견까지 가지고 있는 영재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사항을 설정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퍼소나를 설정한 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정의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디파인은 공감하기에서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말 이게 핵심 문제인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과 그 대상 주변에 대한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이해관계자 맵, 그리고 대상과 대상 주변에 대한 정말 이게 어떤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 퍼소나 리서치, 그리고 그 데이터를 쭉 나열한 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찰을 이용하여 통찰적인 사고를 통해서 정말 핵심 문제를 도출하는 것, 이것이 디파인에서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글씨써 보면 언제나 밥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밥이 왜 남느냐, 밥과 반찬이 남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랬을 때 뭐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정의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팀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밥을 적게 받고 반찬을 적게 받으면 남지 않을 건데 왜 많이 받지? 이게 핵심 문제야. 많이 받는 게 핵심 문제야. 또 좀 더 들어가니까 우리는 조금 달라고 하는데 주시는 분은 그 조금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 의사소통의 문제야. 그래서 이 학생들은 밥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달라는 양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정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해결책도 완전히 달라지죠. 그 전까지 무슨 뭐 캠페인을 한다 또는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한다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식판에다가 A선, B선, C선을 끊고 이 선까지만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나온 거죠. 그게 우리한테 익히 잘 알려진 무지개 식판이라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좋은 디자인 싱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첫 번째 툴입니다. 이해관계자 맵입니다. 핵심 대상, 그리고 직접적 이해관계자, 간접적 이해관계자입니다. 만약에 버스를 대상으로 한다면 핵심 대상은 버스 운전사, 버스 승객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자에는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시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간접적 이해관계자에는요, 버스에 기름을 넣는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간접적 이해관계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연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좋은 문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관계자 맵을 통해서 우리는 혹시 놓치고 있는 것 없는가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퍼소나 리서치입니다. 지금 이름 보시면 나부자, 나이 80세, 성별은 남이고요. 건축 설계사무사 대표입니다. 이 사람의 하루 일과를 퍼소나 리서치로 그렸습니다. 동네 목욕탕, 지하철 출근, 설계사 회의 사업무,
이사들과 점심, 골프 연습, 바둑 모임, 동호회 식사, 기가 가족과의 대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짜면서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동네 모임에서 모임할 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지하철 출근할 때 문제 있을까?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옆에 매우 좋음, 나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나쁨이 지금 딱 들어있는 게 뭐냐면요. 기가 가족과의 대화를 원하는데, 기가와 가족과의 대화를 원하는데 저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 기가가 왜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뭔데요? 탐색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퍼소널 리서치는 실제로는 저희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이것을 해봐야 되는데 쉽지 않아서 퍼소널 리서치는 여러분들이 찾은 문제가 정말 문제인지를 한번 검토하는 정도, 퍼소널 리서치를 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문제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포스트잇을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공감하기, 그리고 퍼소널 리서치,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해관계자 맵 같은 것들을 이용했고요. 거기서 나왔던 데이터, 정보들을 지금부터 저렇게 나열하고요. 저 중에서 버릴 정보 날리고요. 그 다음에 부각시켜야 될 정보는 가운데로 모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재조합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뭔데요? 핵심 문제를 이제 정말 제대로 디파인 해야 될 시점이 온 겁니다. 자, 보시면 포스트잇들이 3개의 부류로 나눠지면서 버릴 건 다 버려지고요. 3개의 부류로 딱 나눠졌습니다. 3개의 부류로 나눠졌더니만 여기서는 지금 어떤 문제를 탐색했는지 탐색, 소통, 설계의 3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면서 이 3개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봐서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해야지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중학생들의 진로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금 탐색한 건데요.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어야 되며 자기들끼리 소통할 수 있어야 되며 나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가 이거의 핵심 문제인 거죠. 탐색 정보만 제공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소통의 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하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춰 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핵심 문제가 정의된 겁니다.